네, 안녕하세요. 곽경주입니다. 오늘은 내셔널 사이버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인데 얼마 전에 발표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대해서 약간 해설을 해드리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 안보 정책, 추진 경과 등이 나와 있는데 사이버 위협과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특정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발효가 됐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선 77 디도스 공격, 2009년에 있었던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면 국가 전산망이라든가 기업의 전산망을, 네트워크망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시에 이슈가 컸습니다. 커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 사이버 위기 종합 대책이라는 것들이 나왔고, 이후에 3.4 디도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그리고 3.20 전산대란,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등등등 큰 해킹 사고들이 발발할 때마다 각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안보 전략 정책들을 신설해 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북한발 위협이라든가 가상자산을 노리는 그런 해킹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외에도 랜섬웨어, 다크앱 이런 쪽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위협들도 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에 따라서 이런 전략들이 나온 거고요. 이 부분은 수립 배경에 대해서 약간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자료를 보게 되면 수립 배경 해서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서의 키 포인트는 이제 쪽집게 강사처럼 이제 딱 한 줄 요약. 이제 사이버라는 공간이 예전에는 우리가 게임하고 그냥 인터넷 서치하고 그런 공간 정도로 치부가 됐었다면, 이제는 국가의 안보상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우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실제 물리적인 전쟁을 행하기 전에 사이버 공간부터 교란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각 정부의 홈페이지를 디페이스라 그래서 그 메인 페이지를 바꿔버린다던가, 아니면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행정망을 마비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이버 공간 자체를 장악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중요한 내용만 좀 보시게 되면 환경의 변화와 도전, 이런 부분들은 초연결 사회, 비대면 디지털 환경의 전환, 지금 우리 환경 자체가 지금 이제 AI 같은 것들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스마트 가전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보 자료들, 그리고 우리의 컴퓨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죠. 사이버 공간상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시스템, 발전소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인터넷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비전과 목표인데요. 비전과 목표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적고 있는데, 지금 이 가이드에서는, 전략에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그리고 건실한 사이버 보건력 확보, 이건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조금씩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략집을 한번 다시 좀 훑어보게 되면, 자, 여기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면, 이게 참 저는 이런 전략집을 보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새롭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불과 5년, 6년 전만 해도 제가 왁성코드 분석 보고서를 쓰거나 침해 사고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쓸 때 북한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조금 민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용어로 치환하거나 어떤 캐릭터 이름으로 치환하거나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자료에도 북한이란 말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실제적인 위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예전에는 뉴스에서 어느 사고가 터진 다음에 북한이 했다라 그러면 이제 인터넷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또 북한이냐? 북한 맞냐? 북한이 저거 할 시간이 어딨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는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인 위협이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료에도 이걸 명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북한을 위시한 위협 행위자들, 또 다른 위협 행위자들이 많겠죠. 북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북중러 이란으로 위시되는 그런 여러 국가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사이버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국가 배후의
위협 행위자들 말고 실제적으로 그냥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 집단들 중에서도 대규모로 사이버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을 위시한 위협 행위자들이 자행하는 기밀 절취,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유포,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어 역량의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 가도 올리고 두들겨 맞고 있는 거야. 두들겨 맞고 그냥 우리의 이 얼굴이나 뭐라 그러죠? 이런 치명적인 곳에만 안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더라도 이제 치료하는 거죠. 그런 스탠스로 이제 우리가 사이버 보안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잽도 날리자 이거예요. 잽도 날리고 어퍼컷도 날리고 훅도 날리자. 맞고만 있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멘트도 사실 큰 변화입니다. 이제 이거를 국정원 등 일부 주요 기관에서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면 defend forward 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는 방어만 하지 말고 우리를 공격하는 곳이 어딘지, 걔네들을 다시 역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역공격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공격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이게 공격이다 라고 탐지하기 전에 얘네들이 공격을 할 것 같아. 얘네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 곧 공격을 할 거야. 이런 사전 대비책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이걸 수행했죠. 수행하고 랜섬웨어 그룹들을 공세적 대응으로 붕괴시키기도 했었죠. 이런 공세적 사이버 대응에 좀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좀 주요한 일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이랜드라는 회사를 공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던 클럽 랜섬웨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 자금 세탁해주는 자금책들을 우리나라 경찰이 주도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잡아들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뭐 사실 우리나라 경찰이 뭐 핵백을 했다던가 역공격을 했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런 부분 좀 민감한 내용이라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인데, 그들의 원점을 타격하고 그들 조직의 일부긴 하지만 그 일부를 실질적으로 잡아들였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경찰이 생각보다 굉장히 끈질깁니다. 이런 사이버 공격자들을 잡아들이는 데 있어서 2년, 3년씩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굉장히 끈질겨요. 그리고 이 클럽 랜섬웨어 말고 밴드크랩 랜섬웨어라는 것도 있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됐었는데, 그 유포책 중에 한 명인가 두 명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그 유포책들을 우리나라 또 경찰에서 잡아들였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에서 3년 걸린 걸로 기억해요. 그런 식으로 이 사이버 범죄자, 실질적인 사이버 범죄자를 잡아들이는데 이렇게 많은 공권력이 투입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사실 사이버 범죄나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실질적인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들은 제2, 제3의 페르소나를 계속 만들어내서 계속 공격하거든요. 실질적인 범죄자를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이에 북한 등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수세적으로만 방어하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리더십 확장, 각 국가들과의 건전한 사이버 협력 관계 형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 게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를 공격한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가 됐거든요. A라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B, C, D, E, F 국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가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VPN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가 기업 내부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VPN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냥 일반적인 외부 사용자들은 우리 내부에 들어올 수 없지만 VPN을 활용하게 되면 내부에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도 VPN이 사용되는데, 공격자들도 이런 VPN을 이용해요. 해외 VPN, 해외 IP로 나오는 그 해외 VPN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에서 공격이 시작됐지만
중간에 뭐 인도로 갈 수도 있고, 인도 뭐 덴마크 뭐 네덜란드 이런 데 찍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 이력을 확보하려면 각 국가의 공권력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덴마크에 있는 어떤 VPN 회사의 서버를 들어가서 볼 수 없잖아요.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 국가의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협조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공조가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사이버 범죄자를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러 국가와의 협력 관계 형성이 이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글로벌에서의 그런 협력 관계 구축에 우리가 좀 앞장서겠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략집으로 나와서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미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적국들이, 우리로 치면 이제 적국들이 우리를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는 쪽이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지 공격 수법에 대한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데 기술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유리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 전략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버 위협이 있느냐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국가에서 봤을 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는 거예요. 크리티컬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상자산 해킹, 그리고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좀 국가 안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해킹은 왜 이러냐, 이게 금융 제도권에 정확하게 지금 확실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많은 일반인 분들이 가상자산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뭐 거래소도 있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가상자산 해킹은 일반적인 예전에 있었던 일반적인 해킹보다 그 데미지가 많이 큽니다. 가상자산이 해킹 당했을 때 뭐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격이 이제 가상자산 해킹이고, 이런 건 이제 국가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그리고 악랄한 공격 중에 하나인데, 랜섬웨어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게 되면 내부에 있는 PC에 파일들을 다 못 쓰게 되는 건데,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뭐 내 사진이 뭐 암호화되고 막 이런 정도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주요 서버들이 이제 랜섬웨어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랜섬웨어들은 그 암호화를 풀기 위해서 금전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금전을 요구하는 수준이 10,000원, 20,000원이 당연히 아니겠죠. 억대로 돈을 받는 거라 가지고 기업들이 2차, 3차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예전에 국가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거는 그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랜섬웨어 그룹이 미국 동부의 기름 공급에 45%를 책임지고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를 해킹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름 공급이 중단됐었어요. 미국의 유가가 막 올라가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랜섬웨어가 그냥 단순하게 파일을 암호화시키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에 대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가 뭐 발전소나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교통시설이나 이런 데에 랜섬웨어가 들어갔다라고 쳤을 때 또 크리티컬한 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망 공격이라고 하면, 이 인터넷 공간에도 공급망이라는 게 있어요. 요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뭔가 소프트웨어를 까실 거 아니야. 설치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를 할 때 물론 토런트 들어가셔서 까실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웃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망이랑 뭐 하는 거는 정상적인 공급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크랙 버전 안 써. 나는 정상 홈페이지 가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악성 코드인 거야. 이걸 어떻게 해?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공급망 공격이에요.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엑셀 뭔가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누르겠죠. 근데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급망 공격. 이거에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해킹 사고들이 솔라윈즈라고 하는 솔루션 업체, 네트워크 관리 도구인데, 이 관리 도구에 업데이트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서 업데이트 될 때 기업 내부에 있던 그 솔루션들이 이 악성 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FTA라는 솔루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의 카테고리인데 뭐 파일 공유하는 거야. 파일 공유해주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갈 수도 있고 그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FTA 서비스들이 해킹을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각 국가에서 공급망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S봄 같은 것도 있어요. S봄은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터리얼이라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 안에 사용됐던 어떤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다 명세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원재료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그런 식으로 명세를 작성해라. 왜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이 오염이 됐을 때 기업들에서 쉽게 알아차리려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그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과자 같은 거 사 먹으면 대두가 들어있잖아요. 대두. 그 큰 머리 말고 네, 대두라는 게 들어있는데 연구를 해보니 대두에 발암물질이 있대요. 그러면은 대두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나 이런 데서도 대두가 들어간 음식을 다 리콜 조치해가지고 다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음식에 대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몰라. 그런 명세가 없어서. 그러면 걷어내지도 못하고 소비자들 보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A라는 무슨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위험하다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면 빼낼 수가 없죠. 조심할 수가 없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S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공급망 공격을 대응하는데 일종의 중요한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공격 근원지 식별, 다크웹 가상자산 추적 대응 시스템을 고도한다 라고 돼 있는데 공격 근원지 아까 말씀드렸죠. 뭐 공격자들이 VPN 또 저희는 뭐 프록시 체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국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여러 인프라를 거쳐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공격자는 어디 있느냐 10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공격했다면 10단계를 추적하는 거예요. 백트래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근원지 식별 그렇게 해야 거기를 타격할 수 있으니까 범죄자를 잡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다크웹이라든가 가상자산 추적 대응 이거는 뭐냐면은 다크웹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브라우저 크롬이라든가 뭐 엣지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토어라고 하는 브라우저 이제 본토 발음은 토어고 우리는 이제 토르라고 하는데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마약도 팔고 그 다음에 뭐 해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디 공격할래 이런 잡담들도 하고 취약점도 공유하고 취약점도 암거래하고 막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범죄 소굴이 있죠. 다크웹이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크웹 회사들이 싫어하는데 다크웹 추적하는 회사들이 싫어하는데 다크웹이 뭐 순수하게 뭐 범죄자들의 소굴만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휘슬블로어라고 하죠. 내부 고발자. 인터넷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 국가의 뭐 비리라든가 뭐 잘못 자행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폭로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크웹이라는 거는. 근데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크웹에는 사실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해당 영역은 사실 그 국내외에 많은 업체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크웹이라는 공간에서 어디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상자산 추적 대응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받죠. 그들도 결국에는 이거를 현금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돈이 되는 건데 그 현금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이게 어떤 거래소로 들어간다던가 출금이 될 텐데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라는 주소가 가상자산의 주소가 또 다른 범죄인 B라는 가상자산 주소와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찾아내다 보면 범죄 조직, 범죄 간의 또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뭐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가서 공격 근원지 식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A라는 범죄를 통해서 밝혀낸 근원지보다 B라는 사건을 통해서 더 쉽게 공격 근원지를 식별해낼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 간의 연관성을 그려서
약한 고리를 끊어낼 수 있고 약한 고리를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좀 고도화해야 된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이제 주요국 정보 보안기관 및 국내 사이버 인텔리전스 기업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한다. 네. 그리고 사이버 공격 예방 대응에 필요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교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굉장히 함축돼 있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만 써져 있는데 이제 공격자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자들이 사용한 IP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격 수법도 있을 거고 뭐 공격을 한 목적도 있을 거고 공격 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범죄들을 다룰 때도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면 CCTV 볼 거고 CCTV 상에서 그 얼굴을 확인한다던가 동선을 파악한다던가 그리고 그 범죄자가 사용한 무기 같은 거 옷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공격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공격자가 사용한 무기와 옷 색깔이라고 치면 뭐 IP라든가 국가라든가 뭐 그 시스템 상에 남겨둔 흔적들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흔적들이 남을 때도 있어요. 공격자들의 시그니처죠.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제 각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런 교류하는 협력의 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보건력 강화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사이버 보건력이 뭐냐? 이제 사이버 리질리언스라고 부르는데 침해 사고를 당했을 때 뭔가 랜섬웨어에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피해의 원점파, 공격 진원지, 그 식별 이런 것도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걸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피해를 입은 시스템을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망이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침해 사고에 의해서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민 시스템이 다 마비된 거잖아요. 주민등록증 뭐 발급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행정 처리들이 다 마비가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복원해야 된다. 그 복원하려면은 백업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그걸 평생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됐을 때 그 백업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시킬 거며 그 백업 시스템을 구동시키려면 뭐 어떤 명령어를 쳐야 되고 이런 실무적인 것들부터 해서 이런 훈련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걸 안 한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금융권도 이 사이버 보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도 그런 걸 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됐죠. 랜섬웨어 공격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사이버 보건력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됐고 이제 정부 시스템들도 대부분 디지털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전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예요. 신뢰를 갖지 마라. 뭐냐면 제가 어떤 시스템에 기업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로그인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곽형주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뭘 하든 거의 구애받는 게 없어요. 제한이 별로 없어요. 한번 인증을 받고 인가가 되고 나면 권한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좀 나누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이상징후로 판단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건 뭐냐면 로그인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도 어떤 특정 망이라든가 특정 데이터, 특정 인프라에 접근을 하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면 신원, 시스템, 네트워크 및 데이터의 가시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부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미 내부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가시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없는 곳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보험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 정보를 표준화하고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그래서 S보험을 만들어 가지고 S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걸 트래킹할 수 있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라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이걸 지금 한창 만들고 있어요. S보험을 이용해서 개발자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라이브러리가 아웃데이티드 되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쓰면 안 될 정도로 오래된 것들을 쓰고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AI 얘기 나오죠. AI, 양자기술 등 신기술이 촉발하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 이 여기서 AI는 뭐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왜 안보 위협인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텐데, AI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AI를 이용해서 해킹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AI에서는 이런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지식들을 알려주지 않기 위한 얼라이먼트가 다 있어요. 가이드가 다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우회해서 그런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양자기술이 왜 안보 위협이냐라고 하면, 양자기술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암호 체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암호라고 하면 군에서 민감하죠. 군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암호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흔히 뭐 암구호 말고 뭐 화랑 담배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ADU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암호 체계 자체를 양자 기술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협도 있기 때문에, 그 양자 기술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퀀텀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을 리드해야 된다, 패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 바이든 행정명령에서도 나왔었던, 선언됐었던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런 양자 기술이라던가 AI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행 방안은 뭐 앞에 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뭘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라 가지고 거의 마무리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대한 해설들을 했고요.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분들이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